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인데 내가 바쁘니까 내가 좀 가져와줘. 그런데 사실 그 가방은 갑의 가방이 아니라 병의 가방이었다. 을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병의 가방을 가져왔다. 이 경우 실제로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은 을이다. 그렇다면 을이 절도죄의 정범일까? 을은 남의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절도의 고의가 없다. 반면 갑은 병의 가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을을 이용해서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이런 경우 갑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간접정범은 직접 자기 손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때 이용당한 사람은 범죄의 의미를 모르거나 책임 능력이 없거나 강요를 당하는 등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접정범은 교사범과 구별해야 한다. 교사범에서는 시킴을 받은 사람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사로 실행한다. 반면 간접정범에서는 이용당한 사람이 범죄의 도구처럼 움직인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나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경우다.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이용행위, 피이용자의 도구성, 그리고 이용자의 범죄 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자전거는 내 건데 내가 손이 아프니까 내가 좀 가져와줘. 그런데 사실 그 자전거는 병의 자전거였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자전거를 가져왔다. 을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 경우 을에게는 절도 고의가 없다. 하지만 갑은 자전거가 병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을 이용했다. 그래서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용행위가 있어야 한다.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상황을 조작해서 범죄 실행에 이용해야 한다. 둘째, 피이용자에게 도구성이 있어야 한다. 도구성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피이용자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피이용자가 범죄 사실을 모르거나 책임 능력이 없거나 강요를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에게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갑은 을을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연히 을이 잘못 가져온 것이라면 갑에게 간접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은 단순히 남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범죄의 도구처럼 이용했고 이용자가 그 구조를 알고 범죄를 실현했을 때 성립한다.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지만 그 사람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이니까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을은 아무 의심 없이 그 가방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가방은 병의 가방이었다. 이 경우 을은 직접 가방을 가져온 사람이다. 하지만 을은 그것이 남의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을은 절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반면 갑은 그 가방이 병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을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때 을은 갑의 범죄 실현에 이용된 사람이다. 간접정범에서 도구라는 말은 사람을 물건처럼 본다는 뜻이 아니다. 형법적으로 볼 때 피이용자가 범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태라서 실질적인 범죄 지배가 이용자에게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속여 범죄 결과를 만들거나 어린아이를 이용하거나 강요당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에서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행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범죄를 지배했다는 뜻이다. 고의 없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 사정을 알고 이용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노트북은 내 거야. 잠깐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노트북은 갑의 것이 아니라 병의 것이었다. 이 경우 을은 남의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을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하지만 갑은 처음부터 그 노트북이 병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을이 모르는 것을 이용해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고의 없는 사람 이용은 간접정범의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고의가 필요하다. 절도죄라면 남의 재물을 훔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이용자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피이용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정을 알고 이용한 사람이 범죄를 지배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고의 없는 사람을 속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직접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범죄를 지배했다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어린아이 을에게 말했다. 저 물건 가져오면 과자 사줄게. 을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을은 단순히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 이 경우 을이 실제로 물건을 가져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을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을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반면 갑은 을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게 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람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피이용자가 범죄 결과를 만들었더라도 그 사람을 책임 있는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실제로 범죄를 지배한 사람은 겉으로 움직인 피이용자가 아니라 뒤에서 이용한 사람이다. 정리하면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경우 그 책임 없는 사람을 처벌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용한 자에게 간접정범 책임을 묻게 된다. 강요된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강요한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내가 저 물건을 훔쳐오지 않으면 너를 크게 다치게 하겠다. 을은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의 물건을 가져왔다. 이 경우 실제로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을은 자유롭게 범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갑의 강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 이런 경우 을을 완전한 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반면 갑은 을을 협박해서 범죄 실행에 이용했다. 즉 갑이 을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강요된 사람 이용은 간접정범에서 중요한 유형이다. 교사범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교사범은 상대방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다. 하지만 강요된 사람은 자기 의사가 심하게 억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형법적으로 범죄 지배가 강요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강한 협박이나 강요로 다른 사람을 움직여 범죄를 실행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이용한 자에게 간접정범 책임이 문제된다.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그 착오를 만든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문서는 내가 작성해도 되는 문서야. 내가 대신 내 이름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줘. 을은 갑의 말을 믿었다. 을은 갑에게 작성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을은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사실 갑에게는 그런 작성
작성 권한이 없었다. 갑은 을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을은 자신이 위법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즉 착오에 빠져 있었다. 반면 갑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을의 착오를 이용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경우 갑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착오에 빠진 사람 이용은 고의 없는 사람 이용과 연결된다. 피이용자는 겉으로는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이용자를 자유롭고 책임있는 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그 착오를 이용한 사람이 범죄를 지배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는 겉으로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착오를 만들고 이용한 사람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범에서는 신분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경우에도 신분 있는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공무원이다. 갑은 자신의 직무상 보관하던 공문서를 몰래 없애고 싶었다. 그런데 직접 없애면 문제가 될까봐 을에게 말했다. 저 문서는 필요 없는 종이니까 버려도 돼. 을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문서가 직무상 중요한 공문서라는 사실도 몰랐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그 문서를 버렸다. 이 경우 실제로 문서를 버린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을은 공무원도 아니고 문서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다. 반면 갑은 공무원으로서 그 문서를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을을 이용해 문서를 없앴다. 이런 경우 갑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업무상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다. 그런데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했다면 신분 없는 사람을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때 실제 범죄 지배는 신분 있는 이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신분범에서도 신분 있는 사람이 신분 없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면 그 신분 있는 사람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간접정범은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우이고 교사범은 범죄를 알면서 실행하는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을 훔쳐와. 성공하면 돈 줄게. 을은 그것이 남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절도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갑의 말을 듣고 절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갑은 을에게 절도 결의를 생기게 했으므로 절도교사범이 문제된다. 반면 다른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지갑은 내 지갑이야. 내가 좀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었다. 을은 그것이 갑의 지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갑은 병의 지갑이었다. 이 경우 을은 남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절도 고의가 없다. 반면 갑은 을의 착오를 이용해 지갑을 가져오게 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피이용자의 상태다. 교사범에서는 실행자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사로 범죄를 한다. 그래서 실행자가 정범이고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다. 간접정범에서는 실행자가 범죄의 의미를 모르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뒤에서 이용한 사람이 정범처럼 평가된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알고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면 교사범,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해서 도구처럼 움직이게 하면 간접정범이다. 간접정범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구조이고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지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문을 열고 을은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절도를 실행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물건은 내 물건이니까 가져와줘. 을은 그 말을 믿고 물건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물건은 병의 물건이었다. 을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이 없었다. 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반면 갑은 을을 속여 범죄 결과를 만들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를 함께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각자가 범죄 전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범죄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간접정범은 함께 범죄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용자는 피이용자를 범죄의 도구처럼 움직인다. 피이용자는 범죄 의미를 모르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상태다. 정리하면 같이 알고 역할을 나누면 공동정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다. 간접정범은 범죄를 지배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이니까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가방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가방은 병의 가방이었다. 이 경우 을은 남의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절도 고의가 없다. 반면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을을 이용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을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다. 을은 범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반면 다른 경우를 보자. 을은 이미 병의 가방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말했다. 저쪽 문으로 나가면 CCTV가 없어. 을은 갑의 말을 참고해서 가방을 훔친 뒤 도망갔다. 이 경우 을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갑은 을의 범죄를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절도방조범이 문제된다. 차이는 범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간접정범에서는 피이용자가 범죄의 의미를 모르거나 책임지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지배한 사람이 이용자다. 방조범에서는 정범이 범죄를 알고 자기 의사로 실행한다. 방조자는 그 범죄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범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당했다면 간접정범, 상대방이 범죄를 알고 실행하고 나는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이다.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는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통해 범죄 실현을 현실적으로 시작한 때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이니까 가져와줘. 사실 그 가방은 병의 가방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가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오려는 순간 붙잡혔다. 이 경우 갑은 직접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걸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간접정범은 직접 자기 손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구조다. 그래서 실행 착수도 이용자의 손이 직접 움직였는지만 보면 안 된다. 피이용자인 을이 범죄 실현을 향해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때 갑에게도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단순히 갑의 말을 듣고 고민만 한 단계라면 아직 실행 착수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을이 실제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오려고 현장에 가고 물건을 지불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피이용자의 행위가 범죄 실현을 향해 현실적으로 나아갔다면 이용자에게도 실행 착수가 문제된다. 간접정범도 피이용자를 통해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으면 미수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지갑은 내 지갑이니까 가져와줘. 사실 그 지갑은 병의 지갑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병의 지갑을 가져오려고 했다. 그런데 지갑을 집기 전에 병에게 들켰다. 이 경우 을은 남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절도 고의가 없다. 반면
갑은 을을 속여 병의 지갑을 가져오게 하려 했다. 그런데 실제로 지갑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 간접정범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간접정범도 정범이다. 다만 자기 손으로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실행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피이용자가 범죄 실행에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간접정범에게도 미수 책임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오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 문서를 작성하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 피해자를 속여 행위를 하게 하려다 중간에 막힌 경우가 그렇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에서도 기수와 미수를 나눠야 한다. 피이용자를 통해 범죄가 완성되면 기수,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으면 미수다. 간접정범 사례는 피이용자가 왜 정범이 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용자가 어떻게 범죄를 지배했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노트북은 내 거야. 내가 좀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노트북은 병의 것이었다. 이 경우 먼저 을을 본다. 을은 실제로 노트북을 가져온 사람이다. 하지만 을은 그 노트북이 갑의 것이라고 믿었다. 즉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이 없다. 그래서 을에게 절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 갑을 본다. 갑은 노트북이 병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을을 속여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갑은 을을 도구처럼 이용해 절도 결과를 실현한 사람이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간접정범 사례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피이용자가 범죄를 알고 실행했는지 본다. 피이용자가 범죄를 알고 자기 의사로 실행했다면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피이용자가 착오에 빠졌거나 고의가 없거나 책임 능력이 없거나 강요를 당했다면 간접정범 쪽으로 간다. 정리하면 간접정범 사례는 이렇게 쓰면 된다. 피이용자가 자유롭고 책임있는 정범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용자가 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지배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한 정범이다. 간접정범은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가방이니까 가져와줘.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가방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실 그 가방은 병의 가방이었다. 이 경우 을은 실제로 가방을 가져온 사람이다. 하지만 을은 그것이 남의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을에게는 절도 고의가 없다. 반면 갑은 그 가방이 병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을을 이용해서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갑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간접정범을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본다. 갑이 을을 속였는지, 강요했는지, 착오에 빠뜨렸는지,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했는지를 본다. 둘째, 피이용자에게 도구성이 있는지 본다. 피이용자가 범죄를 모르는 사람인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강요당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범죄 고의가 있는지 본다. 갑이 을을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은 남을 시킨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정범이 아니라 이용자의 범죄 도구처럼 움직였을 때 간접정범이 된다. 간접정범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어린아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거야. 가져와. 을은 그 말을 믿고 병의 가방을 가져왔다. 을은 자신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경우 실제로 가방을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갑이다.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갑에게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은 행위지배설이다. 행위지배설은 정범이란 범죄 실현 과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직접 손으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현했다면 그 배우자는 정범이 될 수 있다. 간접정범에서는 이를 의사지배라고 설명한다. 즉 앞에서 움직인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의사나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범죄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임 능력 없는 사람, 착오에 빠진 사람, 강요받은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이용당한 사람이 범죄의 의미를 알고 자유롭게 자기 판단으로 실행했다면 그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정범이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된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의 핵심은 직접 실행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이다. 학설상으로는 행위지배설, 그 중에서도 의사지배로 설명하면 가장 깔끔하다.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는 배우자가 언제 범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어린아이 을에게 독이 든 음료를 건넸다. 갑은 을에게 말했다. 이거 병에게 가져다 줘. 을은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을이 그 음료를 병에게 가져가 마시게 하려는 상황이다. 이때 갑의 살인미수 실행 착수는 언제 인정될까? 갑이 을에게 독이 든 음료를 건넨 순간일까? 을이 병에게 음료를 전달하려고 움직인 순간일까? 아니면 병이 실제로 마시기 직전일까? 이것이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문제다. 학설은 크게 나뉜다. 첫째, 이용자 행위 기준설이다. 배우자인 이용자가 도구에게 범죄 실행을 맡기는 행위를 하면 그때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 견해는 배우자의 지배 행위에 초점을 둔다. 둘째, 피이용자 행위 기준설이다.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이 실제로 구성요건 실현에 가까운 행위를 시작해야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 견해는 범죄 결과 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언제 생겼는지를 중시한다. 셋째, 전체적 고찰설이다. 이용자의 행위와 피이용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법익 침해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실행 착수를 인정하자는 견해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 언제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했는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다. 판례도 구체적 사안에서 배우자의 이용행위, 피이용자의 행위 진행 정도,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는 단순히 배우자가 마음먹은 때가 아니다. 도구를 통한 범죄 실현이 직접적 위험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앞에서 행동한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범죄를 실행했는지로 구별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병의 지갑을 훔쳐와. 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병의 지갑을 가져오는 것이 범죄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을은 스스로 판단해서 병의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갑은 을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을은 자기 책임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교사범이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어린아이 을에게 말했다. 저 가방은 내 거니까 가져와.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병의 가방을 가져왔다. 을은 자신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경우 을은 범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였다.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간접점검이 문제된다. 판례상 구별도 결국 이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 직접 행위자가 범죄의 의미를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했으면 그 사람은 정범이다. 그 경우 뒤에서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된다. 반면 직접 행위자가 착오에 빠져 있거나 책임 능력이 없거나 강요를 받아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배우자가 범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간접점검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간접점검과 교사범은 둘 다 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범죄 주체였는지 도구였는지가 결정적 차이다. 간접점검은 직접 실행한 사람보다 배우자가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우에 성립한다. 간접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도구성이다. 예를 들어 갑이 책임 능력 없는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저 물건은 내 거니까 가져와.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 겉으로 보면 실제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아이다. 하지만 아이는 범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갑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이 경우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갑이다. 따라서 갑에게 간접점검이 문제된다. 간접점검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다. 첫째,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한 경우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행동한 경우다. 둘째, 책임 없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다.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다. 셋째, 강요된 사람을 이용한 경우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움직인 경우다. 판례도 구체적 사안에서 직접 행위자가 독자적인 범죄 주체였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의사에 지배된 도구였는지를 본다. 간접점검에서 실행 착수도 중요하다. 단순히 배우자가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구를 통한 범죄 실현이 직접적 위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정리하면 간접점검은 누가 손으로 했는가보다 누가 범죄를 지배했는가가 중요하다. 직접 행위자가 도구에 불과하면 간접점검, 직접 행위자가 자기 책임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검토하면 된다.